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7일 목요일입니다. 마켓나우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종윤입니다. 이해랍니다. 기관의 매물 출회가 커지면서요. 예. 코스피가 아주 출렁이고 있습니다. 간밤에 마이크론 실적 괜찮았는데 시간의 거래에서 주가 하락하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그 영향을 피해가지 그렇죠. 못하는 모습이고요. 오늘도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기대치가 높은 겁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해라 앵커 말씀대로 기대치도 맞았고 가이던스도 나쁘지 않았는데 뭐 미묘한 해석의 차이가 이렇게 시장에서 시간에 걸려서 이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마이크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았다라는 건데요. 그게 이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반도체들 좋지 않다 보니 당연히 코스피 지수는 좀 1% 전후로 이제 네. 오전장부터 일단 무거운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다른 섹터들 또 어떤지 이슈 브리핑에서 좀 알아볼까요? 네. 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죠. 전선, 전력, 설비, 화장품. 오늘은 사실은 요 세 섹터가 좀 크게 버블의 사이즈가 좀 보이죠. 밑에 또 강세 섹터 좀 더 보면 리비안, 방산, 2차 전지. 방산이 요 며칠 섹터 하락세가 좀 플러스로 오늘 돌아선 모습이고 전체적으로 보면 앞서 지수 들으신 바대로 이 파란색의 이 가격이 떨어지는 그런 섹터들이 훨씬 더 많은 그런 모습입니다. 물론 사이즈는 웹툰 말고는 비교적 크지는 않고요. 반도체 역시 뭐 이런 여러 가지 악재에 비하면은 사이즈가 크지는 않습니다. 자율주행 게임도 좀 계속 며칠 좋다가 오늘 좀 약세로 돌아선 모습이고 해운도 계속 좋다가 오늘 좀 약세로 하는 모습이고 전반적으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주도 그러네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일단 강한 섹터 일단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전선주 일단 들어가 보겠습니다. 기사 먼저 보면 한미 청정에너지 협력 확대, 배터리, ESS, 전력망 혁신 등 논의한다. 결국은 이 전력 설비 또 전선과 관련된 향후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내놓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도 기사에 좀 반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뭐 전선이나 전력 설비나 저도 뭐 최근에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뭐 2분기 실적도 그렇고 향후 성장성에 대해서는 이견의 여지는 없는 그런 섹터들이기 때문에 종목으로 바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온전선 10% 가까이 크게 올라서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제일일렉트릭, 일진전기, LG에코에너지, 대한전선도 최근에 계속 좀 좋은데 오늘도 2% 가까이 그렇게 오르는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원래대로 좀 돌아가서 보면 결국은 전선주도 같은 경우는 일단 큰 전선회사, LS전선이나 밑에 있는 대한전선 같은 큰 전선회사부터 이제 대원전선 같은 작은 전선회사들 이렇게 가고 있는. 어제 같은 경우는 대원전선, 이 중견 전선회사의 증권사에서 아주 좀 모처럼이죠. 이런 커버를 하는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어쨌든 그만큼 이제 전선 쪽, 특히 전력 설비 쪽에 대한 시장성이 좋고 전망이 좋다 보니까 이제는 증권사들의 커버리지도 큰 회사에서 작은 회사까지 이렇게 확대되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 있다.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다시 이제 원래 모습으로 좀 돌아가 보겠습니다. 전력 설비도 뭐 따로 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되는데 전력 설비는 이제 바로 종목들 움직임 한번 보고 다른 섹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세명전기 17% 이렇게 크게 오르고 있는 모습. 가온전선은 앞에서 말씀드렸고 광명전기 3% 넘게 오르고 있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전력 설비 관련주도 전선주도가 이렇게 동반해서 한 덩어리로 한 번들로 이렇게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쪽에서 오늘 저 강세 섹터 쪽에서 좀 제가 준비한 종목 화장품하고 리비안 쪽 좀 살펴보겠습니다. 화장품 한번 들어가 보죠. 화장품은 사실 이미 뭐 기사가 벌써 한 2주 전쯤에 나와서 예고가 된 내용이긴 한데 아마존이 이제 우리 K-뷰티 기업들을 이제 더 많이 아마존에 이렇게 입점을 시키기 위한 그런 이제 행사들을 시작을 하고 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K-뷰티에 대한 관심사 계속되고 있는데요. 종목 한번 먼저 볼까요? 네. 스킨앤스킨, 콜마홀딩스, 마녀공자, 한국콜마, 세화PNC. 주가 상승폭이 확실히 좀 다른 섹터들 치고는 상당히 좀 강한 편입니다. K-뷰티가 미국 수출액이 65% 지금까지 성장을 좀 했고요. 그래서 저도 뭐 사실 화장품 뭐 여성들만큼 많이 쓰지는 않지만 좀 쓰다 보니 좀 알아봤습니다. K-뷰티가 이렇게 미국에서 크게 성장하고 있는 배경이 뭘까? 일단 좀 살펴보니까 민감성 등 이 피부 타입별로 맞춤형 그런 화장품들이 한국 화장품들이 많이 있다.
이건 상당히 좀 중요한 대목이죠. 그다음에 유럽 브랜드에 비해서 가격이 낮다. 가성비가 좋다는 얘기일 거고 보습제, 세럼 사실 저는 잘 모르는 그런 품목도 많습니다. 이런 뭐 클렌징, 스킨케어, 선크림 등 굉장히 세부 분야별로 한국의 화장품들이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다는 게 미국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 뭐가 좀 필요해. 그러면 바로 편집샵이라든가 이렇게 화장품 가게에 가보면 그런 품목들이 한국 화장품들이 대부분 들어가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미국 소비자들을 한국 화장품들이 홀리고 있는, 끌어들이고 있는 가장 큰 흡입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중국 쪽, 알리바바 같은 경우도 이게 중국 C커머스 업체들도 이 한국 화장품 회사들, K뷰티 회사들을 좀 더 많이 끌어들이기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이 펼쳐져 있다고 보면 이게 좀 아직은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긴 합니다만 2010년대 중반에 우리가 한참 중국 화장품 업계를 휘어잡을 때 그때로도 좀 중국에 대한 어떤 그런 비중도 좀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도 좀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활약을 하고 있는 인디 브랜드 업체들뿐만 아니라 아모레퍼시픽이라든가 LG생활건강 같은 대형 화장품 회사들까지도 이런 어떤 에너지가 가는 방향이 좀 더 확산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전체 화면으로 좀 가볼게요. 그다음에 리비안. 조금 아까보다 사이즈가 커지는데 리비안도 잠깐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폭스바겐이 뭐 $50억 엄청난 돈을 투자하겠다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이틀째 상승을 보이고 있고 여기에는 이제 중요한 게 그럼 이를테면 리비안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어디냐라는 부분인데 좀 전체적으로 뭐 자동차 부품들이 많이 수혜를 보고 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종목을 한번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에코캡이라는 회사, 그다음에 대원화성이라는 이 두 회사가 리비안에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 보니까 이 두 회사가 조금 더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 오늘도 15% 넘게 상승을 하고 어제는 뭐 상한가 가까이 갔었으니까 이틀 연속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얘기가 나올 때 실질적으로 납품을 하는 회사가 어디냐, 공급을 하는 회사냐, 이 회사가 어디냐에 대한 거를 좀 더 찾아보신다면 투자 판단을 하실 때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 전체적으로 좀 하락 분위기가 강하긴 한데 하락 섹터도 좀 몇 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섹터 사이즈도 크고 색깔도 진한 웹툰 쪽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일단 기사로 들어가 보시면 네이버 웹툰이 청약이 흥행을 좀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일단 공모가가 희망범위 상단 $21 주당 $21로 결정이 돼서 그만큼 미국 시장에서도 네이버 웹툰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렇게 되니까 기업 가치도 한 4조 원 가까이 이렇게 좀 반영이 좀 되는 모습이고요. 근데 사실 그동안에 이 기대감 때문에 웹툰 주가들도 좀 꾸준히 오르고 있어서 그런지 일단 정작 일단 뉴스가 나오니까 주가는 좀 약세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가 한번 보겠습니다. DNC 미디어 1.7%, 네오이즈, 키다리 스튜디오, MBT, 미스터 블루 등등등. 특히 미스터 블루 같은 경우 최근에 좀 상승폭이 컸었는데 오늘 하락폭도 좀 큰 모습이죠. 결국 이제 이게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던 게 실제로 뭐 소문에 사고 뉴스에 팔라는 말처럼 뉴스가 딱 나오니까 좀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동안에 좀 올랐던 거에 대한 어떤 반작용이 될 수도 있겠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 웹툰 시장,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지만 아마존이 뛰어들 정도로 미국 웹툰 시장이 좀 경쟁이 굉장히 가열되고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반영이 좀 된 것 같습니다. 하나만 더 살펴본다면 로봇인데요. 로봇도 한번 보죠. 아까보다는 사이즈가 많이 줄긴 했습니다. 이거 바로 종목으로 좀 넘어가 볼 텐데요. 사실은 로봇도 호재가 있죠. 지능형 로봇 100만 대 만든다는 정부의 로봇법 전면 개편 얘기도 나왔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그 엔비디아 주주총회에서도 젠슨 황 CEO가 AI 컴퓨팅 쪽, 반도체 쪽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제 가장 중요한 섹터는 중공업 자동화 시장, 즉 산업용 로봇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기 때문에 로봇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크긴 한데 오늘 우리 시장에서는 실제로 주가로는 크게 반영되고 있지는 않은 모습입니다. 종목 한번 가보겠습니다. 유일로보틱스 전체적으로 낙폭이 크진 않고 소니드만 6% 넘게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로봇에도 이렇게 호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주가에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반영되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분위기가 약세라는 것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주요 섹터들 어떤 움직임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전문가 이데일리 오는 전문가와 함께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이슈, 종목 얘기로 조금 더 깊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일단 전선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전력 수요가 전선 수요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반응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일단은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보는 시장의 뷰부터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좀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 그간에 지난주부터 지난달부터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이 무엇인가라고 봤을 때 화장품, 그다음에 음식료 업종이 좀 강했습니다. 그런데 음식료 업종에서는 이제 많은 고점이 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이제 차익 물량이 나오고 있는 순간이 나오고 있는 거죠. 자, 이럴 때 우리가 예전에 봤던 업종을 봐야 될까? 아니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상승할 수 있을 것인가를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동안 상승했던 음식료 업종은 조금 자제하시고요. 이제는 새로운 어떤 업종과 테마를 찾아보는 순간이 이번 주가 될 것 같고 이번 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좀 새롭게 반응할 수 있는 업종군, 종목군을 보자는 말씀이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하나 좀 살펴볼게요. 전선은 어떨까요?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AI 데이터 센터 구축에 많은 전력 수요가 있는 만큼 이게 또 전선으로 그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 전선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일단 종목을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대원전선이라는 종목을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최근의 흐름은 미 전력청에 샘플 테스트를 납품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원전선은 보통 변압기가 설치를 할 때 변압량을 낮추게 되는데 전력 성준을 위해서는 케이블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관련 회사가 필요하겠죠. 자, 그럼 이런 회사들이 왜 미국 전력청에 샘플 테스트를 납품하고 있을까를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거시적인 상황을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AI와 챗 GPT가 촉발한 글로벌 전력망의 문제 때문에 그런 바람이 기업의 실적으로 온전히 반영되고 있는 순간이 현재의 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력망이라는 문제의 타이틀을 기반으로 이와 관련된 여러 밸류체인들, 스마트 그리드, 전선, 변압기, 더 나아가서 태양광, 풍력까지 이런 관련주 테마들이 시장에서 산발적으로 변동성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 현재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이 전력망 문제라는 하나의 타이틀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의 섹터들이 움직이게 만드는 걸로 봤을 때 우리는 이 재료는 정말 강하다. 이거 정말 메가 사이클이다. 단순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다라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장 지금 오는 2023년에는 지금 전력 부족 사태가 추가적으로 더 올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히 그치지 않을 문제고요. 아까 말씀드린 전력 문제망의 밸류체인들, 전력이나 전선이나 변압기, 나아가서 태양광 이런 쪽에도 수급이 산발적으로 계속 발생될 수 있다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왜 굳이 많은 밸류체인 중에서 전선을 말씀을 드렸냐면은 네. 이게 지금 전선이 오른 지가 꽤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미 오르고 지금 상승세를 계속 가고 있는 종목이 있을 거고 어떤 종목은 다시 가격으로 원점으로 회귀한 종목이 있습니다. 회귀한 종목은 어떤 쪽이냐면 태양광 이런 쪽은 상승하다가 이미 다 회귀를 한 상태고요. 근데 전선 같은 경우에는요 상승세를 계속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주에 저한테 질문하셨잖아요. 이 네네. 똑같은 내용으로. 그쵸? 맞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락해서 원점 회귀한 것보다 이미 상승하는 네. 궤도를 계속해서 볼 필요가 있다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전선 관련주가 어제도 오늘도 계속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제가 이 재료가 얼마나 강한지에 대해서 한번 차트를 보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요. 대형, 초대형 변압기 HD 현대 일렉트로 이 차트를 볼 수 있겠는데요. 4,000원에 시작한 주가가 어느덧 30만 원을 찍었습니다. 70배가 올랐습니다. 이 차트만 봐도 여러분 이 재료의 강도와 크기 단순히 꺼지지 않을 메가 사이클이라 정도로 여러분들이 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재료의 강도를 조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럼 다시 돌아가서 우리는 오늘 대원전선의 주가가 향후에 어떻게 흘러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대원전선의 거래량을 보시면요. 지금 최근
21년 이후에 두 번째로 많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 최근에 챗 GPT와 AI가 촉발한 전력 부족의 문제로 인해서 지금 사상 최고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서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 오늘의 핵심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요, 차트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면 또 이렇게 삼각수렴을 형성을 했고 추가 상승할 수 있을까 말까라는 부분이 화두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제 보시면 거래량이 정말 크게 들어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면서 오는 7, 8월까지 AI가 계속해서 화두가 되면서 여전히 전선에서는 상승세를 갈 수 있다고 보는 상황입니다. 7, 8월까지만요? 더 갈 것 같다라는 가능성도 보세요. 왜냐하면 이게 뭐 말씀해 주셨듯이 메가 사이클, 빅 사이클이니까 한두 달 안에 죽진 않을 거잖아요. 네, 근데 차트상에? 맞습니다. 제가 보는 매크로 관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그건 오늘 제가 종목을 준비할 때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원전선 좀 살펴줬습니다. 이 상승 가도를 많이 달리고 있는 종목군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한철 전문가의 관점을 정리해보자면 상승을 하다가 원점으로 회귀하지 않고 아직까지 이 상승의 분출력을 갖고 있는 그러한 종목으로 대원전선 일단 살펴볼 수가 있었고요. 첫 번째로 대한전선 이후 이제 두 번째는 화장품입니다. 임종윤 앵커가 앞서 살펴줬습니다. 이 화장품 내용 좀 더 살펴보시죠. 네. 여러분, 화장품이라고 하면 주식시장에서 떠오르는 키워드가 몇 개 있습니다. 네. 첫째, 중국. 둘째, 면세점이었습니다. 과거였고요. 근데 요즘엔 어떻게 바뀌었냐면 미국, K-뷰티라는 키워드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럼 구조적으로 키워드가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중국이 경기 침체가 갑자기 오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중저가 브랜드 경쟁이 심화되기 시작하면서 더 이상 한국의 제품이 중국향으로 팔리는 매출 추이가 굉장히 현저히 줄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어디 팔까? 어디 파이프라인이 있을까? 우리는 어디에 기대감을 둬야 될까? 라는 부분에서 많이 고민을 하다가 다행히도 K-뷰티라는 어떤 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제품이 주문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 중심에는 K-뷰티라는 타이틀이 있겠는데요. 지금 23년을 기점으로 K-뷰티 미국 수출 금액이 작년 대비해서 30%가 오른 상황이고요. 20년 대비해서는 2배가 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미 지금 마켓 셰어, 그러니까 MS 자체가 오르는 상황에서 매출은 잡은 상황이고요. 그러면 어떤 기업들을 봐야 되는지에 대한 관점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서 앵커님이 말씀하신 색조 쪽 굉장히 수요도 좋은 상황인데, 제가 보고 있는 관점은 ODM, OEM 업체입니다. 어차피 수요가 강하면 ODM, OEM 업체가 제조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 거쳐야만 생산이 되고, 생산이 된 거를 팔 수 있고, 팔면 매출이 이어지고, 매출이 이익으로 전가가 되기 때문에 가장 앞단에서 만들어주는 어떤 ODM, OEM 시스템을 기업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저는 두 가지 기업을 봤습니다. 차트를 보시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화장품 제조라는 기업입니다. 여러분,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상장 이후에 사상 최대 거래량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15년 4월 28일 64,000원 고점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자, 이런 거래량이 분출됐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다. 키워드가 중국 면세점에서 이제는 미국 K-뷰티로 변하는 구조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한국 화장품의 추가적인 상승세가 가능하다는 걸 저는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기관들의 매수세를 보겠습니다. 최근에 기관들이 매수세가 확대되기 시작하면서 기관들마저, 그다음에 제도권마저 화장품에 대한 뷰는 여전히 좋게 보고 있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다른 ODM, OEM 업체가 있는데요. 한국콜마라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기관들의 매수량을 봐도 이미 어떤 사이클이 진행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겠는데, 22년부터 현재까지 기관들 매수량을 400만 주 정도로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추세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장품 업계는 말씀드렸다시피 구조적인 키워드가 바뀐 산업이고 기대감을 증폭시키는 산업이기 때문에 빠지지 않고 계속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증시 브리핑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조적 성장세가 기대되는 또 종목군으로 화장품을 살펴주셨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살펴봤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이번
우리 시장을 조금 더 슬기롭게 견뎌낼 수 있는 종목을 들어보고 싶은데 어떤 종목 꼽아주시겠어요? 네, 오늘 제가 들고 온 종목은요. 네. 여러분들이 다 아실 만한 종목입니다. 네. 바로 SK 하이닉스입니다. 아, 예. 어떻게 들어보면은 너무 많이 올랐지 않냐라는 의문을 가질 수 네. 있겠고요. 너무 대형 주식 않냐? 이걸로 수익이 날 수 있을까라는 관점을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5분 동안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합리적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핵심 대표 두 개 기업이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죠. 그러면은 이게 양강구도로 할 수 있겠는데 왜 제가 하이닉스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핵심을 말씀드리면 SK 하이닉스가 그 인공지능 열풍으로 인해 디램 시장 내에서 HBM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시장에서 정말 변혁적이게 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구하기 힘든 반도체 HBM이 포함된 디램 시장에 대해서 잠깐만 살펴볼게요. 삼성전자가 디램 시장을 1992년도에 세계 1위를 차지를 한 이후를 한 번도 이 자리를 뺏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HBM이라는 타이틀을 가진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뒤를 바짝 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작년 1분기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의 디램 그 시장 점유율이 24.7%에 달했고 삼성전자는 42%였습니다. 그런데 작년 2분기에는 SK 하이닉스가 31%, 그 다음 3분기에는 35%까지 오르면서 네. 디램 시장의 MS를 삼성전자 뒤로 바짝 쫓고 있던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바로 HBM입니다. 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아까 챗GPT가 그다음에 그 AI가 발생 촉발한 이후에 그 우리가 말하는 AI 반도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여러분, HBM의 시장 규모가 2조 6,500억 원입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보다 SK 하이닉스가 시장 점유율이 훨씬 높은 상황이고요. 그건 65% 정도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위상이 달라졌다라고 할 수 있는 정도로 하이닉스의 입지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상상으로 더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올랐는데 더 상승할 수 있을까? 네, 저는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상승할 수 있을까?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바로 공급처인데요. AI 반도체 하면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떠오르시죠?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떠오르시죠. 글로벌 AI 반도체 90%를 담당하고 있는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기업이 바로 삼성전자가 아닌 SK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가 뚫기 힘든 업체를 하이닉스가 뚫은 거죠. 특히 HBM이라고 하면 HBM3와 이번에 나오기 시작한 HBM3E가 있는데요. 네. 하이닉스는 HBM3와 3E를 모두 납품을 했습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납품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떻게 현재 나오고 있냐면요. 지금 증권가에서는 올해 하이닉스의 영업이익률을 30%를 보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15%대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 수치만 들어도 어떤 곳에 투자를 하고 싶고 어떤 게 더 성장성 있는지 대충 좀 보이시죠? 자, 그래서 일단 수급적인 측면도 좀 같이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일단은 SK 하이닉스의 수급을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그동안에 그 시장을 주도했던 우리나라 외국인들이 하이닉스를 정말 대량으로 매수했다는 추이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금년 1월부터 네. 증시가 환율이 올라도 매수세를 들어오면서 코스피가 상승세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외국인들의 추이를 볼게요. 379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하이닉스만. 네. 그래서 올 들어. 네. 맞습니다. 그래서 통화지표 환율이 너무 오른다. 증시 하락하는 거 아니냐고 했는데 증시는 빠지지 않고 오르는데 그 매수세가 어디로 가냐면 하이닉스 이런 대형 주단에 특히 HBM 쪽으로 많이 갔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수급적인 측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 다음으로 제가 오늘은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 기반으로 좀 재밌게 좀 말씀드릴 건데 여러분 좀 신기할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그 AI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와 유사한 패턴을 AI 검출을 통해서 약 2만 개를 돌렸더니 하나를 찾았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예전 과거 나스닥의 차트와 100% 동일하다는 차트를 찾았고요. 이를 통해서 향후에 SK 하이닉스가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좀 간략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그 오른쪽이 지금 미국 나스닥의 차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좀 조정을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을 보시는 오른쪽
지금 SK 하이닉스 차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순서대로 같습니다. SK 하이닉스, 나스닥인 거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SK 하이닉스가 상장한 이후의 시점을 기준으로 봤을 때 네. 지금 2001년도 지금 차트가 01년도 이렇게 하면은 보이겠네요. 네, 그러면 0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패턴과 나스닥의 1990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차트 패턴이 일치하다고 AI가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일치하냐? 간략히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잘 네. 보시기 바랍니다. 일치율, 확률 이런 것도 나오네. 그러니까 네, 일치율 정도? 네, 맞습니다. 일치율 정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거의 90% 이상을 육박을 네.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세가 시작해서 만든 패턴 이렇게 좀 그려볼게요. 한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오, 여러분들이 좀 의아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통계 바탕으로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금 더 통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실 필요가 저는 있다고 근데 생각을 딱 봐도 합니다. 흡사해 보여서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올랐고 또 여기서는 이런 패턴이 또 만들어지고요. 예, 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이런 패턴이 그렇네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그리고 상승하고 또 하락하는 패턴이죠. 근데 중요하게 놀랍게도 이게 다른 시기열입니다. 여기서 이 상승이 똑같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좀 자세히 보게 되면요. 현재 최근에 상승해서 하락했던 지점, 하이닉스. 네. 하락했던 상승의 지점 여기입니다. 자, 그럼 현재 하이닉스는 어디 위치에 있냐면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죠. 그럼 어떻게 보면은 고점 위치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우리는 앞으로 조금 더의 상방을 볼 수 있다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왼쪽이 하이닉스 차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이닉스의 목표가는 27만 원을 보시고 현재 자리에서 매집을 하신다면 정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매수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중요한 거는요. 제가 아까 8, 9월까지만 보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에 대한 이유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이닉스가 27만 원을 찍잖아요. 그러면 놀랍게도 통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27만 원에서 17만 원까지 증시의 하이닉스가 급락이 오게 됩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제가 항상 8, 9월을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SK 하이닉스 시장 AI가 챗GPT가 촉발한 그런 HBM의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매크로적인 환경은 너무 좋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AI가 분석을 했더니 과거에 유사한 패턴을 찾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조정이 있지만 지금은 매수 구간이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고요. 앞으로 타겟 프라이스는 27만 원을 보고 우주는 꾸준히 가져가자. 언제까지? 8월, 9월까지. 8월, 9월 27만 원을 찍게 되면 우리는 그때 이후에 조심할 필요가 있다가 핵심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저는 매크로 상황과 재무적인 상황과 AI 통계 바탕으로 말씀드리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한 점을 저는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이닉스의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보시는 분들은 잘 이해 안 되실 수도 있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왼쪽 차트가 SK 하이닉스였고 오른쪽 차트가 나스닥이었습니다. 저는 근데 이게 비슷한 유사한 패턴을 보이는 종목 차트를 찾아주는 줄 알았는데 지수 차트도 그렇게 산출이 되나 봐요. 네, 이게 저희가 모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글로벌적인 증시나 채권, 통화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수 중에서 가장 유사한 거를 찾아서 시나리오를 그리는 게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평균치는 없을 것 같은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개 나온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업종별로 좀 다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종목을 넣었을 때 비슷하게 나오는 그러한 패턴은 뭐 개수는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겠어요. 워낙 뭐 많을 수도 있겠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구분하기 나름인데 보통 검출되는 거는 한 100개에서 200개 정도 나오는데 거기서 상한계수가 가장 높은 것, 가장 유사한 것들을 탑으로 솔팅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들고 온 것도 가장 상관성이 높고 유사도가 높은 거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저는 통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누구보다 명확한 점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통계 바탕으로 오늘 장을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리고 다가오는 한두 달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종목 SK 하이닉스를 살펴주셨습니다. 오늘 김한철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데일리 편집국 기자와 함께하는 이데일리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은길 팀장 나오셔서 요즘에 이 사실은 뭐 종목이나 뭐 시장 지수 이런 거에만 아무래도 우리가 좀 너무 많이 좀 매몰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장 외적이지만 시장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이슈에 대해서 오늘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가 소위 말하는 이제 주주 이 환원 정책 관련된 내용들이 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밸류업 얘기가 되겠죠. 오늘 그 얘기를 최 기자님과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제 보통 이맘때쯤 되면 이제 6월이니까 이제 슬슬 이제 하반기에 뭐 달라진다 이런 거에 대한 얘기들이 아마 정책가에서는 지금 준비가 되고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이 얘기부터 먼저 해보죠. 이번에 뭐 달라지는 것들 뭐 이제 얼추 이제 정해졌을 것 같은데. 예, 이미 이제 그 다음 주면은 벌써 이제 7월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아마 월요일자 신문에 하반기에 이제 정책들이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런 보도들이 아마 쭉 깔릴 예정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매년 뭐 상반기 그리고 하반기 이런 정책이 나와서 매년 연례적으로 되긴 되는데 사실 다음 주 월요일 날 나오는 거 그리고 7월 달에 어떻게 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 게요. 지금 7월 달에 지금 예정돼 있는 게 7월 말에 이제 아마도 기재부가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고요. 또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도 이제 발표할 그렇죠. 예정이기 때문에 네. 이게 좀 그 투자자분들께서 이제 관심이 많으신 뭐 금투세나 뭐 상법이나 뭐 밸류업이나 네. 뭐 배당소득세나 뭐 저 기업들 입장에서 또 상속세까지 이게 어떻게 가는 방향인지가 다음 달에 지금 나올 가닥이 잡힐 전망이니까요. 한번 그런 내용을 좀 오늘 좀 방송에서 준비를 해왔고요. 최근 뭐 이번 주도 그렇고 지난주 예. 한 일주일 사이에도 관련 내용들에 대한 뭐 이슈나 행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내용도 같이 정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기 앞서서 최 기자님이 좀 주목하는 내용이 이제 국회 쪽인데 그 중에서도 정무위원장 내정자 예. 이 부분이 되게 의미심장하다라는 예.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예. 이게 누가 된 건데 그래요? 예. 윤한홍 그 의원이 됐는데 민주당이죠. 아닙니다. 저 국민의힘? 국민의힘입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주 그 뭐 지난주나 이렇게 보면은 상임위 그 배분하는 것 때문에 국회 파행이 있었는데 맞아요. 이번 주 월요일 날 국민의힘에서 7석의 이제 상임위원장을 받기로 하면서 이제 국회 원구성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고요. 예. 그 7석의 이제 그 상임위원장 중에 정무위원장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국민의힘에서 많죠. 예, 네. 국내임에 이제 3선에 이제 윤한홍 의원이 네. 이제 그 지금 거의 뭐 내정이 돼 있어서 조만간 이제 뭐 각각 라인업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는데요. 사실 이제 저는 뭐 윤한홍 의원이 정무위원장 된 거 그리고 정무위원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한 7월 달에 이렇게 좀 국민의힘 정무위원장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가동이 되는 거는 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긍정적인 신호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실 선입견이 좀 있어서 이제 국민의힘 의원이 정무위원장 됐다고 그러니까 사실 정무위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지금 뭐 상법 개정 문제도 그렇고 뭐 그 자본시장법 관련된 부분도 그렇고 상속세 등등등등 뭐 다 사실은 정무위 쪽 사안이라 그러니까 그 위원장을 이제 이를테면 좀 보수적이라고 많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국민의힘 쪽에서 되면 그런 것들이 좀 뭐 좀 이렇게 좀 너무 이제 기업 쪽으로 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실 것 같은데 근데 최 기자님이 이게 오히려 그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보시는 그 이유가 되게 궁금해지네요. 예, 그 작년에 뭐 그렇고요. 국감 때도 그렇고 윤한홍 의원이 이제 재선을 맡았을 때 이제 여당 이제 간사를 하셨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저도 이제 자주 연락을 해보고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어떻게 하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하고 했는데 이게 작년 상황을 보면은 저 올해 이제 다음 달 뭐 정무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위원장이 사실 뭐 안건을 처리하고 그럴 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럼요. 근데 한 에피소드 한 2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작년 국감 10월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당시 작년 국감의 가장 큰 이슈가 공매도 이슈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감 전에 금감원이 이제 그 글로벌 IB의 불법 공매도를 이제 발표를 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공매도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고 했었는데 네. 그 당시 이제 작년
작년 10월 11일 날 김주현 위원장이 이제 국감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 제도 개선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제 여야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렇죠. 제도 개선은 어렵다라는 취지로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자 이제 며칠 뒤에 이제 10월 17일 날 그때 이제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한호 의원이 얘기를 한 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런 공무원의 자세를 바꿔야 된다 아, 그래요? 하면서 네. 엄청 지금 해외의 어떤 지금 뭐 상황이나 그런 우리나라의 지금 전반적인 기울어진 운동장 투자자들이 이렇게 지금 불리하게 돼 있는. 예. 불리하게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제도 개선이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당연히 투자자들은 정부와 어떤 기관, 공매도와 같은 세력이라고 또 이렇게 인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까지 하시면서요. 그 공무원들이 전향적으로 그걸 바꿔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뒤에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얼마 뒤에 국감에서 김주현 위원장 얘기를 했고 네. 11월 그때 이제 공매도 예. 금지까지 이루어져서 상당히 뭐 금융이 아니면 정부 아니면 한쪽 편일 것 같지만 투자자들의 그런 거에 좀 민감한 그런 좀 의원이시고요. 또 하나는 원래 그 국회의원 역할인 건데 사실은. 예, 맞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요 맡고 계신 이제 지역구가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라는 건데 네. 거기에 사실 이제 작년까지는 내리 재선을 했고 네. 요번 4월에도 3선을 해서 했는데. 완전 보수의 텃밭이라는 그러게요. 곳에 3선을 했는데 작년 이제 총선 선거 운동 때 이제 윤한홍 의원한테 이제 뭐 이런저런 투자자 관련된 물음을 했을 때도 거기 가서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이미 다 당선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니까 정말 이거는 한순간에 이게 민심이 무서워서 훅 갈 수 있다. 이러면서 정말 민심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은요. 지금 1,400만 투자자분들께서 뭐 상법이든 밸류업이든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투자자들이 얘기하는 그런 현안이 정무위가 보면은 권익위 이슈 때문에 정쟁도 아마 심할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이런 어떤 주요한 투자자들 관심 가지는 그 법안들을 무시하지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은 특히 정무위 같은 경우는 여야라는 게 사실 의미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정무위라는 거 특히 국회의원들이 있는 것 자체가 결국은 국민들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투자자들한테 뭔가 조금 더 도움이 되는 그런 정책을 펼치라고 이제 국회의원도 되고 그 자리에 간 건데 사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좀 선입견도 있고 그동안에 본 과거도 좀 있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어떻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굉장히 민감한 사안들이 이렇게 중첩되어 있는 현안이 쌓여 있는 정무위원장으로서 예. 윤한홍 의원의 역할이 기대된다. 예.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예. 제가 최근에 뭐 기사들을 좀 보더라도 보면 이복현 위원장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굉장히 민감한 주제를 이제 이렇게 피하는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이렇게 터치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예, 하나가 맞습니다. 상법 문제고. 예, 맞습니다. 그쪽에 대해서는 좀 개정을 하자는 쪽이잖아요, 이복현 위원장. 예, 위원장은. 맞습니다. 뭐 사실 뭐 어제도 토론회에서 네. 비슷한 또 얘기도 했고 백플도 했고 했는데요. 네. 사실 오늘 방송 오기 전에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관련돼서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쭉 정리해 봤는데요. 보시죠. 정말 이렇게 이복현 원장과 기업 간의 어떤 공방전이 정말 한 달여 사이에 정말 치열했는데요. 네. 사실 이게 그동안에 올해 1월 2일 날 사실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를 했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어느샌가 이제 후속 법무부 브리핑에서 유야무야 없던 일이 되면서 상법 개정이 이제 가라앉고 이제 세제 개편안이나 그런 얘기가 좀 떠오르면서 좀 1분기 한 3, 4월 가면서 좀 가라앉는 측면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5월 이제 16일 날 네. 그때 이제 뉴욕 IR에 가서 네, 이복현 네. 원장이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지금 장기적으로 밸류업이 되기 위해서 정부가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기존의 뭐 세금이나 그런 거 알겠지만 정말 이게 좀 준비하고 있는 게 뭐냐라고 하니까 진짜 이 발언이 제가 보기에는 이 발언을 좀 준비를 해고 갔다고 보는데요. 의도적이었다. 예, 상법상 주주 이익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는 무조건 도입돼야 한다. 그렇게 저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반기 국회 출범되기 전에 이런 이제 방향을 잡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출입 기자들이 금감원 출입 기자들이 14명이 동행을 했으니까 모두를 다 이게 뉴스다 해가지고 동시다발적으로 이게 쏟아냈고 그래서 예. 국내에서도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그거를 쭉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지금 최 기자님 말씀하시는 상법 개정안 내용이 저겁니다. 382조 3항. 저게 되게 이제 우리가 저렇게 법 조항까지 볼 정도로 그렇게 흔하진 않은데 그만큼 이 상법 개정안에 저 382조 3항이라는 게 민감한 이슈가 되고 있다라는 네, 거였는데 저거를 이복현 원장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니 기자들 그 정도까지 생각하지는 않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큰 기사가 된 거네요, 완전히. 그렇죠. 그래가지고 외국에서 먼저 이렇게 보도가 되고 국내에 뭐 14개 언론사니까 뭐 금감원에 한 200명가량 출기자들이 있는데 나머지 기자들도 이제 당연히 다 받아가지고 이제 쓰는 그 상황이 됐고요.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끝난 게 아니라 그렇게 보도된 다음에 6월 12일 날 이번 달 대한상의에서 어떻게 되냐면 국내 153개 상장사들을 설문조사를 해서 상장사 절반이 상법 개정 시 M&A에 부정적이고 네. 뭐 소송이 우려되고 그런 게 동시다발적으로 업계발로 또 나오기 시작을 했고요. 재계는 별로 안 좋아하니까. 예. 그 12일 날 했는데 14일 날 금요일 날 네. 이복현 원장이 보통 금요일 날 브리핑을 안 하거든요. 근데 정부에서는요. 근데 갑자기 그 긴급 브리핑을 해가지고 또 다시 얘기를 합니다. 의지 표현이구나. 네, 상법 개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게 배임죄니까 네. 그러면 배임죄 폐지도 같이 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그 뭐 경제인 연합회나 8개 단체가 이번 주 월요일 날 그렇게 확대하면 또 안 된다. 주주의 이익까지 확대하면 안 된다고 또 다시 반박하는 그걸 얘기를 했고 어제 그래서 토론회 때 이복현 원장이 상법 개정 토론회에 참석을 했는데 관련돼서 또 이제 어떤 백프를 하는지가 관심이 돼가지고 그러면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중요한 거는 그 톤이 이제 사실은 이제 기자들이 굉장히 이제 파악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게 그 부분인데 톤이 올라가느냐, 그 톤 수위가 더 높아지느냐, 아니면 이제 다운되느냐. 어제는 어땠습니까, 이 그렇죠. 원장? 이게 주고받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다가 어제는 이제 사실 그 좀 경제단체 쪽에서 주최한 토론회인 것 같아서 주최 측이.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뭐 축사도 그렇고 네. 그리고 한 2시간 동안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기자들한테 관련 또 백프리핑을 했거든요. 네. 그때도 좀 톤이 좀 다운된 그래요? 그런 좀 뉘앙스로 보였는데 그때 어떻게 보냐면은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상법 개정을 하자 이렇게 얘기는 안 했고 애둘러서 어쨌든 지금 기업의 지배 구조가 과거의 어떤 그 산업화 시대 때는 정말 경제 선장의 원동력이 됐지만 지금은 자본시장이 어떤 발전하고 성장하는데 걸림돌로 이렇게 지적을 받고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이런 거에 대해서 최적의 논의를 할 시기다.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요. 그래서 그럼 구체적으로 정부에서 어떻게 가느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두리뭉실하게 얘기를 해서 그러게요. 좀 강조만 하는 그런 분위기로 됐습니다. 톤 다운이 좀 되긴 됐네요. 그 상법 개정 앞에서도 382조 3항 얘기를 했습니다만 결국 그게 이제 핵심 내용은 이사가 직무를 수행할 때 회사 이익만 생각하느냐 그렇죠. 아니면 이제 주주의 이익까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제 선진국에서는 대부분 두 가지를 같이 생각을 해서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과하다 싶을 정도로 주주환원 정책이 예. 강력하게 진행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주가가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예. 이유도 이제 백그라운드에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 우리는 그게 안 되다 보니 이렇다라는 예. 얘기를 하는 거긴 한데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드는 생각이 상법 개정이 되려나라는 쪽으로 자꾸 생각이 되네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정부 내에서 이제 합의된 의견이 아직은 없다. 요렇게 이제 이복현 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법무부도 좀 이렇게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때 올 초에 그렇게 돼서 그래가지고 어제 사실 이 보도나 그리고 백플에서도 이 질문이 나왔습니다. 뭐냐면 법무부가 상법을 맡고 있으니까 사실 안 한다고 했다가 한다고 하면 법무부 입장에서도 보면은 그거를 우연히 안 쓰긴 해요. 안 네. 쓰긴 하고 네. 그럼에도 그러면은 그 이복현 원장은 기업 지배 구조는 개선해야 된다 그러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그래서 나온 게 상법은 법무부 소관이니까 상법은 놔두고 자본시장법은 금융위 소관이고 사실 금융위가 뭐 개정이나 뭐 아니면 그 국회 뭐 예. 그것도 있지만 사실 뭐 금감원과 많이 협의를 해가지고 하면 조금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법의 특례 규정을 바꿔서 네. 요거를 이제 도입을 하고 근데 주주의 어떤 예. 이익도 함께 본다 그런 내용을 도입을 하고 우회로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우회로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또 전체
상장사, 비장사, 상장사를 다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우선 상장사부터 추진하는 그렇죠. 거 아니냐. 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사실 이 질문을 어제 이복현 원장한테도 백브리핑 때 했습니다.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이렇게 이제 단계적으로 상장사와 가느냐인데 정해진 바 없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제 이제 한 밤 한 8시 넘어가지고 금감원이 또 보도 설명 자료를 또 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금감원이 어떤 주주의 어떤 충실 의무와 관련된 그 자본시장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진 않다. 이렇게 해서 지금 요 그래요? 상황을 또 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갈 것 같았는데 그것도 또 아니네. 그것도 또 선을 긋고 네. 상법 개정을 갈 것 같지만 그건 또 법무가 막혀서 지금 현재로서는 지금 정부 내에서의 뭐가 단일화된 뭐가 지금 나오지 그러게요. 않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대통령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렇죠. 한덕수 총리도 또 얘기를 했고 그리고 뭐 금감원장도 굉장히 강한 의지를 불과 뭐 한 달 전쯤에 보였었고 여러 차례 그것도 또 더군다나 미국까지 가서 또 그런 얘기를 했고 예. 등등등등. 예. 그만 본다 그러면 정부가 굉장히 의지가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법무부가 일단 반대하고 뭐 이렇게 되면 금감원도 자본시장법, 그러니까 이를테면 우회로도 지금 의지가 조금 예. 퇴색한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럼 이거 그냥 또 그냥 유야무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이게 정말 상법 개정이 되느냐 마느냐 네. 그게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우선 취재를 해봤는데 현재 정황으로 보면은 명확하게 확정된 정부 내 그 단일화된 그 의견이 없는 건 사실입니다. 그건 팩트고요. 네. 근데 다만 의지 측면을 봤을 때는 정부와 그리고 여당 측면에서 강한 측면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선은 대통령이 왜 그 상법 개정을 얘기했을까? 그리고 이복현 원장이 이건 당연히 도입돼야 된다 이러면서 뉴욕 IR 그걸 글쎄요. 얘기했을까? 그걸 보면 우선 대통령과 이복현 원장은 상법 개정에 대한 의지가 상당히 강한데 그 연유를 나중에 저도 취재를 해보니까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 합병 사건 그 당시에 뭐 분식회계는 여러 논란이 많이 있고 그랬었는데 그 당시 수사팀장이 윤석열 대통령이었고요. 예. 그 당시 공소장을 쓴 검사가 이복현 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이제 공소장 찾아가지고 제가 보니까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해 합병의 사업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해야 하는 의무를 삼성물산과 삼성물산이 위배했다. 이렇게 썼을 정도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복현 이복현 원장이 원장하고. 검사 시절에 글쎄요. 정말 이렇게 주주의 어떤 그 이익, 권익에 대해서는 그런 이 기업 수사를 하면서 상당히 많이 느꼈다. 상법 개정에 대해 많이 느꼈다. 그렇게 생각이 보고요. 저는 또 주목하고 있는 게 7월 23일 날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는데요. 네. 그 결과도 저는 영향이 상법 개정에 있을 거라고 보는 게 왜요? 그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세 분이 다 약간 그 같은 기업 계열이죠. 관련된 네. 수사를 네. 정말 많이 했고 네, 맞아요. 상법 개정이 왜 필요하는지 정말 주주들의 어떤 권익 보호가 왜 필요한지를 네. 수사하면서 많이 저는 느꼈다고 보고요. 그걸 그렇죠. 빠삭하게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7월 23일 그때 어떻게 또 결정내는 여당의 누가에 따라 그 영향에 따라 당연히 상법 개정의 좀 가닥이나 아니면 강도 그걸 좀 이제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그 말씀을 한동훈 전 대표가 전 비대위원장이 대표가 되면 대통령 그다음에 여당 대표 그다음에 금감원장 요 라인이 딱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렇죠. 좀 더 힘을 실을 수 그렇죠. 있다. 뭐 정치적으로 뭐 공방이 있고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어떤 투자자 관련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비슷한 예. 공감대를 이룰 거라고 보고요. 알겠습니다. 민주당 쪽에서도 관련된 이런 상법 개정을 총선 공약으로도 맞아요. 냈고 예, 그랬으니까. 예. 그리고 이제 정준호 의원 같은 경우에는 또 법안도 지금 이미 발의를 한 상황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이제 결국 법을 바꿔야 되는 문제이고 그거 법을 바꾸는 데 있어서 현재 정치권의 상황은 뭐 워낙에 강한 여소야대 상황인 거고 그러면 했을 때 이제 특히 이제 민주당의 당론이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근데 이미 뭐 총선 때 공약까지 했던 내용이라 그런 쪽으로 본다면 상법 개정안 문제를 정부가 조금 주춤한다고 그래서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예. 볼 수도 있겠다는 예, 거네요. 예. 지금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 한 가지만 예. 이게 아무래도 우리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관심 많은 게 예. 금투세 얘기거든요. 예, 예. 사실 이 금투세도 대통령이 상법 개정만큼이나 예. 강력하게 금투세 1,400만 개인 투자자를 위해서라도 이거는 폐지하는 게 맞다. 도입하지 않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던 건데 이거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 같아 보십니까? 사실 어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가 백브리핑에서요, 금투세를 폐지해야 되고, 폐지가 안 되면 또 증시나 어떤 천상명 투자자들이 네. 힘들어진다 얘기를 하면서 윤 대통령이 1월 달에 얘기한 그 입장을 정부는 강하게 이렇게 폐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금투세와 관련된 게 금융위 금감원에 있는 정무위, 그리고 기재위하고도, 기재위가 네. 사실 세법 담당이니까요. 그렇죠. 근데 기재위에서 사실 그 기재부 2차관 출신인 안도걸 의원이 이번에 당선이 돼서 기재위원으로 이제 곧 활약을 할 예정인데, 네. 얼마 전에 저희도 취재를 해보니까 원안으로 그냥 내년 1월에 이제 시행돼야 된다, 그런 입장을 밝혔거든요. 아, 일단. 예, 그래서 뭐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그렇고 지금 상임위 위원도 원안 고수를 한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7월 달에 상임위가 딱 열리면 네. 공개적으로 아마 금투세 관련돼서는 여야가 정면 충돌을 할 것으로 그러게요. 보입니다. 그러면서 여론의 향배가 어떻게 가는지 그걸 같이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일단은 시행하자. 예, 그러고 예. 나서 후 보완하자.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당인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나 또 정부 쪽에서는 일단은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지금 이거 도입하지 않는 게 낫다, 이건 거고. 알겠습니다. 이건 7월 이후에 또 어차피 최 기자와 함께 얘기를 좀 더 계속해서 워치를 하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델리오 전문가 김한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시간 증시 리뷰 시간입니다.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어떤 테마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제가 말하고 싶은 인사이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10분만 집중해 주시고요. 지금 듣는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조금 테마를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차트를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지금 현재 선물 추이를 봤을 때 외국인들이 좀 매도세가 좀 강한 모습입니다. 약 8천억 원 정도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은 시장을 상승시키지 않겠다는 외국인들의 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그 중심에는 아마 반도체 쪽에 하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쪽, 즉 SK 하이닉스를 위주로 조금 하락을 좀 많이 시키면서 시장을 상승하지 못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피도 마찬가지로 기관에서는 코스피를 크게 매도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만 다행인 건 외국인이 아직까지 현물에서 외국인들이 매수세가 나오고 있다는 게 좀 핵심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상황을 간략히 좀 살펴드리고요. 여러분, 그간에 우리 코스닥 시장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죠? 근데 어저께 테슬라가 4~5% 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2,000원치 올라올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좀 아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건 팩트입니다. 지금 외국인들이 생각보다 매수세를 가져가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있어요. 2,000원지 관련주가 매수세가 들어온다면 외국인들이 매수를 할 건데, 테슬라가 오름에도 불구하고 매수세를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을 좀 고려했을 때 우리는 아직까지, 지금의 시장은 단기적인 바닥은 보이지만 아직까지는 환율에 대한 리스크는 있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환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오전에 시장을 봤던 것들 중에서 아직까지 여전히 어떤 테마가 집중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화면을 보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전선 관련주가 강하고요. 전력 설비가 강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선, 그다음에 그 전력, 그리고 아니면 태양광 이런 전력망의 문제로 인한 관련된 밸류 체인들이 상승세를 확대하고 있는데 오늘 오후장도 아마도 계속 전선과 전력 설비 쪽이 강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이 상승세를 만들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차피 오전에 집중된 테마가 오후에도 쏠릴 가능성이 있다라는 관점을 가지고 오후 시장은 내가 어떤 걸 접근하지라고 봤을 때 여전히 같은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여러분 지금 제가 보고 있는 시장의 뷰에 대해서 조금 더 통찰력 있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환율이 테마입니다. 여러분, 환율을 꼭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환율을 왜 봐야 되냐? 항상 환율과 주가의 상관성이 늘 역의 상관성이었다라는 관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늘 역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러면 지금 환율이 1,390원 전고점을 돌파하려는 모습인데 당연히 그러면 코스피가 빠져야 되지 않냐라는 관점을 여러분들이 아마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거예요. 이게 통계적으로 맞는 접근이긴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부터 제가 말씀드릴 거는요. 이 환율을 더 이상 상승시키지 않기 위해서 정부가 하고 있는 노력들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게요.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율이 이때 보이시죠? 이때 보이시죠? 1,400원을 돌파할 시점에 이때 정부에서 어떤 걸 발표했냐면요. 그 통화 스와프 규모를 체결을 했습니다. 이때가 정확히 4월 13일이었네요. 국민연금 하는 외환 스와프 넉 달 만에 재개했다는 소식이 나오면서 1,400원을 웃돌던 환율이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이게 한 번 더 나왔다는 겁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이게 6월 21일 일자로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통화스와프 한도 규모를 150억 달러를 증액했습니다. 한 번 더 이슈가 나온 거죠. 그럼 왜 나왔을까요? 이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건 바로 통화의 차트를 보시면 알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죠. 지금 통화 지표를 봤을 때 1,390원 전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려고 하니까 시장에 대해서 좀 위험한데? 라고 하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겁니다. 이거 올리면 안 되겠다. 못 올라가게 만들겠다라고 해서 정부 단에서 여기서는 한번 통화 스와프 규모를 체결을 했고 여기서 한 번 더 증액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외환 당국과 한은은 이렇게 짝짝꿍 손을 맞아서 환율을 오르지 않게 만들겠다라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통계적으로 과거에 이때 발표했을 때 환율이 내렸으니까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내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렸던 AI 인공지능 예측 기반으로 현재 환율의 패턴을 예측을 해봤습니다. 그럼 기술적으로 어떻게 나왔을까요? 저의 인공지능은 약 2만 개의 모습을 기반으로 해서 같은 패턴을 검출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환율은 현재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제가 예측을 했을 때 어떤 패턴과 동일을 했냐면요. 덕산 하이메탈이라는 종목의 패턴과 100% 일치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좀 보기 쉽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이렇게 좀 준비를 하고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차트가 잘 보일 것 같습니다. 자, 패턴적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패턴적으로 봤을 때 왼쪽에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왼쪽 화면은 원달러고요. 오른쪽은 덕산 하이메탈, 같은 유사도 패턴을 찾은 패턴입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패턴이 이렇게 검출이 됩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이런 식의 패턴이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덕산 하이메탈도 마찬가지로 어떤 패턴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상승, 하락 이런 패턴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냐면요. 한 10초만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패턴이냐면요. 지금 상승, 하락 이런 패턴, 이게 방사형의 큰 퍼지는 패턴 하나 나왔고요. 이걸 돌파하는 패턴이 나왔고 그다음에 하락했고요. 그다음에 상승하고 하락했고 그다음에 여기 구간.
그다음에 왼쪽 환율을 보시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이런 방사형 패턴이 나왔고요. 이걸 돌파하는 상승 이후에 하락 이후에 다시 반등하는 패턴. 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보시는 환율 차트입니다. 뭐 어떻게 되냐 통계로 봤을 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는 차트는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이렇게 될 겁니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환율은 1,390원을 고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즉 이렇게 하락할 것이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통화 지표, 그러니까 그 한은과 당국에서 이 외환 스와프 규모를 확대하면서 환율을 상승하지 못하게 만들고요. AI 예측을 했더니 덕산 하이메탈과 유사하게 패턴이 형성이 되었고 환율은 하락할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 눌림이 나오고 있지만 여전히 좋게 보시고요. 눌림 시에는 매수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이델리온 전문가 김한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벤자민 투자연구소 신일수 소장님 오늘도 옆에 함께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되게 네이버 웹툰 미국 상장이 성공적으로 좀 가는 것 같네요. 희망 그 공모가도 상단 딱 이렇게 하고 긍정적으로 볼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근데 전체적으로 웹툰 주가들이 뭐 썩 그 하지는 않은데 어쨌든 웹툰 네이버 웹툰 정도는 근데 타이밍이 항상 중요하죠. 이게 정말 최상의 타이밍은 코로나 때 상장을 갔어야 됩니다. 그거는 맞아요. 왜냐면 지금 뭐 이게 다 사후 해석일 수 있어요. 이게 사실 뭐 예측을 해야 돈을 버는데 예측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럼 다 워렌 버핏이 됐겠죠. 운이죠. 근데 이게 사실 사후 해석도 중요하기 때문에 네네네. 전 예측 같은 거보다는 사후 해석이 편합니다. 네. 그 자꾸 예측을 요구하지 마시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예측하는 능력을 한번 키워보시는 게 그러시죠. 그렇고요. 예. 왜 그러냐면은 이게 사후 해석은 지금 쉬운 게 예를 들어 현대차 기아가 지금 시총 5위 안에 들어갔다고 저희가 얘기했잖아요. 네. 그 전에 이제 네이버 카카오에 뒤쳐져가지고 막 10위권 밖으로 나가려고 네. 하고 망신을 당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현대차 기아 구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표현을 하시는데 어쨌든 간에 팩트는 두 개가 약간 콜옵션, 풋옵션처럼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 분명히. 현대차 기아가 올라가면 네이버 카카오가 빠지고 약간 기업의 특성도 그렇고 YB, OB의 대결 구도도 갖춰져서 그렇고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지금 현대차 기아가 지금 센 상황에서는 네이버 카카오가 길을 못 펴요. 그런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런 배경에는 여러 원인이 있지만 결정적으로는 코로나가 있었죠. 당연히 코로나가 있어서 집에만 있는데 어떤 사람이 차를 사며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렇잖아요. 뭐 나가질 못했으니까. 어떤 사람이 네. 자동차를 타며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타지 않으니까 손해보험률이 낮아지고 손해보험사가 장사가 안 되고 네. 그래서 이제 네이버 카카오는 집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웹툰을 안 보던 사람들까지 집에서 봤었고 네. 그때 굉장히 뜨거웠죠. 그리고 아까 손해보험사를 왜 엮었냐면은 자동차랑 엮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합치기 상장을 우리나라에서 거의 뭐 최초식으로 해서 메리츠 금융지주가 뜨고 있는데 네, 거기 이제 네. 메리츠 화재가 있잖아요. 네네네. 이제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손해율이 올라가서 손해보험사가 좋아요. 근데 지금 반면에 밖으로 나가다 보니까 평소에 웹툰 안 보다가 코로나 때 2주 격리당해서 어쩔 수 없이 웹툰을 깔으셨던 분들은 앱을 지우고 여행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네이버 웹툰 상장
이것은 타이밍이 아주 최상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코로나여가지고 여러 가지 상장 뭐 그런 절차라던가 이런 것이 늦춰져서 못해 어쩌시 불가항력적으로 그렇죠. 못했을 수도 예, 있는데 예. 어쨌든 지금 타이밍은 뭐 이런 그 언론에 나오는 뭐 빈도수나 이런 거에 비해서는 파급력이 굉장히 약하다. 네이버 주가는 지금 오르지 않고 있어요, 오늘도. 네. 자, 좀 그러면 이제 안타깝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죠. 근데 시대적 상황으로 지금 조금 상장 시점이 조금 아쉽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상장을 할 정도면 뭐 그럴 만한 뭐 우리 웹툰의 어떤 위상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저는 뭐 그냥 쿠팡과 이제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 두 개를 미국 시장에서 볼 수 있다는 그런 약간 재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너무 평가를 낮게 하는 수도 있는데 일단 타임라인으로 간단히 보면은 미국 법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2016년 설립됐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이버에서 2017년에 네이버 웹툰이 분사가 되고요. 네. 2020년에 웹툰 엔터테인먼트 산하에 그 분사된 네이버 웹툰을 깔아놓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인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는 거예요. 네. 네이버 웹툰이 상장하는 게 아니라 그 모회사인 웹툰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상장을 하고 네. 그래서 종목 코드도 WBTN입니다. 그리고 원래 7월달 정도에 상장 예정이었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그래서 오늘 상장이 되는 그렇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통주 1,500만 주 발행하고 3천억에서 4천억 수준의 재원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하니 뭐 쿠팡은 상장하고 나서 반짝하고 빡 계속 떨어지다가 조금 반등을 했는데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는 어떤 식으로 갈런지 오늘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웹툰 엔터테인먼트가 네이버 웹툰의 지분을 100% 보유한 이제 모 회사가 되는 거고 여기가 일본 라인 망가도 갖고 있다면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뭐 K자 붙여서 너무 많이 나와서 K 웹툰에 뭐 저 승리 뭐 이렇게 하는데 뭐 댓글에 또 아닌 얘기가 많이 달려서 뭐 저도 공감하는 바가 있어서 웹툰 플랫폼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왜냐면 그걸 왜 지적하신 분들 뭘 지적하냐면 일본의 라인 망가를 운영하는데 카카오는 피코마라는 거를 운영합니다. 카카오의 피코마랑 네이버의 라인 망가가 일본의 이 여기 웹툰 플랫폼 1, 2위를 다 먹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그냥 어떻게 보면 K 웹툰의 승리라고 하는데 이 웹툰 플랫폼 안에서 일본의 웹툰 이 팔리는 매출 비중이 더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지적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K 웹툰이 일본을 점령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국뽕이다. 저도 그게 일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상장하는 것도 그거예요. 지금 웹툰 플랫폼이 상장하는 거죠. 그 안에는 뭐 프랑스 웹툰이 들어올 수도 네, 있고 네, 아일랜드 그렇죠. 웹툰이 들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K 웹툰이 그걸 다 지배하는 건 아니라는 거. 저도 뭐 지적하고 싶고 어쨌든 웹툰이란 게 2006년도에 PC 시절이죠. 갤럭시 S1이 2010년도인가 그 이후에 나왔을 거예요. 이때는 PC 시대였거든요. 2006년도에 세로로 길게 편집해서 아래로 스크롤을 내리는 만화를 이렇게 읽는 방식을 구성했습니다. 예. 그리고 2010년도에 스마트폰이 도입되면서 이게 폭발하기 시작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만화방 가서는 뭐 드래곤볼이나 슬램덩크를 이만큼 쌓아놓고 종이책으로 가로로 넘기던 거에서 막 그 애들이 막 코딱지도 붙여놓고 이랬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세로로 본다는 거는 굉장히 많은 숫자를 자기만의 세상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그렇죠. 스마트폰을 만나면서 터진 거예요. 근데 네이버 웹툰은 이미 PC 시절에 이거를 구성해 놓은 상태고 준비된 자에게 저기가 오는 거죠. 기회가. 그래서 예. 여기서 터져버린 것이고 지금은 네이버 웹툰이 전 세계 150개국에 2,400만 명의 창작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그림 그리는 작가가 있고요. 그다음에 1억 7천만 명의 월간 활성 이용자 수를 보유한 이 거대한 플랫폼으로 탄생이 됐습니다. 물론 카카오의 피코마가 나중에 진출해서 일본에서 1위를 먹는 바람에 약간 예, 나이망아가 조금 자존심이 상하긴 했으나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뭐 여러 지표에서 약간 갈리고 있긴 한데 네이버 웹툰 일본어 서비스인 라인망가 이용자 수가 1,085만 명이고요. 4월 기준으로 카카오 피코마의 이용자 수가 1,253만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두 개를 합치면은 2천만 명이 넘는 거죠. 그러게요. 이 얘네 둘이가 1, 2위고요. 월 평균 이용 횟수는 피코마가 31회, 라인망가가 26회. 월 평균 이용 시간은 라인망가가 매달 4시간 19분, 피코마가 3시간 59분. 그러니까 이용 시간에서 라인망가가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월 평균 이용 횟수와 총 지금 가입자 수 여기서는 카카오의 피코마가 이기고 있습니다. 이기고 있고. 어쨌든 우리나라 K 웹툰 플랫폼이 이 만화의 원조인 일본 시장에서 플랫폼을 장악해서 어쨌든 간에 그 안에 K 웹툰이 있든 뭐가 있든 계속해서 프로바이더의 예. 그 어떤 능력을 발휘를 하고 있다. 지금 AI 시대 맞아서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뭐 엔비디아, 뭐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결국 엔비디아가 이렇게까지 경쟁력이 크다는 높다는 얘기는 생태계를 이제 자기들 위주로 구축했다라는 데서 오는 거잖아요. 결국은 말씀하신 웹툰 엔터테인먼트, 그 네이버 웹툰도 그렇고 카카오 웹툰 쪽도 그렇고 결국은 이 생태계를 구축한 게 굉장히 큰 경쟁력이라고 보여지네요. 맞아요. 그 약간 분야는 틀린데 비교할 그러니까, 수 있겠죠. 엔비디아의 엔비디아라는 회사는 팹리스 회사예요. 그렇죠. 공장에 없는 설계도만 그렇죠. 그리는 회사인데 설계도를 그리는 사람들이 개발자죠. 근데 개발자가 왜 다른데 그럼 AMD라던가 인텔이라던가 이런 데로 안 떠나느냐? 엔비디아가 구축한 곳에서 도구를 이용하고 거기서 서비스를 이용한 게 너무 편하고 손에 익었기 때문에 그 이상의 뭔가 베네핏이 없으면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 웹툰 엔터테인먼트의 장점도 그거거든요. 카카오 피코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네이버 웹툰의 모회사니까요. 작가가 웹툰 창작자 수익 모델이라고 PPS,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 이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원래 기존 작가는 수입이 딱 원고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딱 그려주고 나면은 그게 흥행을 하든 말든 우리 오징어 게임 시즌 1이랑 똑같습니다. 오징어 게임 시즌 1 흥행했는데 그 작가랑 출연진이 받은 거는 그 일시불 받고 끝난 거예요. 처음에 원고를 흥행하고 나서 없다. 받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작가가 그러면 그 다음 시즌 걸 집필할 어떤 동기부여가 안 돼요. 돈을 더 많이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럼요. 이거를 도입한 거예요. 뭐냐면 온리 원고료에서 작품 내 광고에 참여하거나 유료분을 판매하거나 IP 사업으로 예를 들어서 그게 게임화되거나 애니메이션화되거나 영화화됐을 때 최초의 원작자에게도 수익이 돌아가게끔 이 수익 모델을 꾸려놨어요. 그러니까 수익을 굉장히 나오면 나올수록 쉐어를 하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얘기네.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175만 명이었나요? 이 작가분들이 여기서 계속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작가가 저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아무리 뭐 말하는 그 배경이 지식이 많고 이래도 계속해서 하루 종일 시키면은 화수분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이 작가도 마찬가지죠. 맞아요. 예. 작가도 계속 하루 기안84 옛날에 보시겠지만 하루 종일 그 집필의 고통에 시달려가지고 마감 시간에 겨우 넘기고 이래요. 근데 작가가 많이 확보되면 1번부터 쫙 해서 계속 공장처럼 그려나가는 겁니다. 그럼 거기서 뭔가 하나가 터지면은 그렇죠. 다른 작가가 조금 침체기 있을 때 또 메워주고 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게 중요합니다. 이 훌륭한 작가들을 여기 붙잡아두는 이 동인, 그게 파트너스 프로핏 쉐어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넷플릭스에 작년에 공개된 한국 드라마 14편 중에 7편이 이 네이버 웹툰의 IP를 활용한 겁니다. 뭐 저도 본 것들이 있는데 저는 DP2랑 사냥개들을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다 웹툰 원작으로 넷플릭스에서 가져간 거죠. 대가를 지불하고. 근데 그 대가를 지불한 게 원작자에게도 돌아가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스위트 홈 2가 성공을 했으면은 스위트 홈 넷플릭스만 좋은 게 아니라 그 스위트 홈 2를 처음에 그렸던 웹툰 원작자도 야 나한테도 이렇게 흥행하니까 돈이 들어오네. 나는 그러면 그렇죠. 더 좋은 이 후속작을 내가 그려서 더 노력을 해서 한숨도 안 자고 내가 그려서 흥행에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생기죠. 한숨은 자야죠, 그래도. 네, 저 기안84분 보시면 옛날에 네이버 맞아요. 소속이실 때 거기서 그냥 화장실에서 씻고 자고 했어요. 이게 지금은 성공하셨지만. 그래서 그 네이버 웹툰의 상장 관련해서 이 네이버 웹툰의 대표죠. 김중구 대표가 뭐 회자가 되면서 이분이 뭐 잭팟을 했다 이런 얘기도 그래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현재 네이버 웹툰이 상장까지 갈 정도로 성장을 그분이 했다. 평사원을 시작해서 지금 이 그러니까. 신화를 이룩하셨어요. 이게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게 사실 지금 앞서도 잠깐 말씀드린 네이버가 현대차는 인도 법인에 상장을 하면서 현대차가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 반면에 물론 그 이유만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네이버는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하는데 별로 주가에 도움이 안 되고 있다. 네. 이게 상당히 좀 아까 그게 분명히 있어요. 예. 현대차가 지금 잘 나가면 카카오 네이버가 못 가요. 안타깝지만 같이 가기가 힘들어요. 그럼 그러면- 현대차가 안 가길 바라야 되는데 현대차 주주분들은 또 미안하죠. 근데 어쨌든 앞으로요. 아까 최상단으로 결정됐다고 했는데 기업에서 내놓잖아요. 우리는 18달러에서 21달 사이에서 결정해줘. 근데 정말 좋게 보면 이 상단을 벗어나서 공모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 상단으로 그냥 딱 정해졌어요. 21달러로. 그래서 지금 한 3조 7천억 원? 근데 그렇죠. 이게 원래 5조로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맞아요. 코로나 때. 예. 그러니까 이게 항상 컨센서스가 중요한 거거든요. 아, 그냥 절대 가격은 3조 7천억 원이니까 엄청나게 세 보이잖아요. 근데 네. 그 전에 5조를 예상했었기 때문에 그 허들에 못 미치니까 이게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카카오가 쪼개기 상장을 여러 개 해가지고 이 부정적 인식이.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시간이 중국집에서 모든 게 잘 돼가지고 예를 들어 나 이거 분사하면 더 돈 많이 벌겠다 해서 탕수육 전문점, 짬뽕 전문점, 짜장 전문점으로 다 나눴어요.
근데 3개가 나갔는데 3개가 다 망했어요. 그럼 그 나눠진 본사는 완전히 나가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카카오가 그런 이유가 돼버렸고 그렇죠. 그래서 메리츠증권은 메리츠화재랑 메리츠증권을 합쳐가지고 합치기 상장을 했어요. 쪼개기 상장이 이렇게 많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이런 게 이게 약간 궁여지책으로 나온 거라면은 만약에 이게 실패하면은 진짜 위험해집니다. 그러니까 참 우리 기업들 특히 주주들한테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물적 분할해서 자꾸 쓸만한 알맹이들 빼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오너들한테만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그거죠. 세계 축구팀을 내가 호날두 메시가 들어있는 줄 알고 그 팀을 샀어요. 근데 호날두 메시가 딴 데로 가버렸네요. 네. 그럼 나는 알맹이가 없는 축구팀을 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 네이버 웹툰도 만약에 이게 빠져나갔는데 미국에서 제대로 혼자 독자 생존이 못 된다. 그럼 괜히 무기 하나만 네이버에서 내빼버린 거예요. 그러게 되는 거죠, 결국. 그럼 예를 들어 또 이제 이게 또 어려워지니까 네이버가 또 쪼개기 상장할 수 있으면 이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네이버에서 더 알자, 네이버 웹툰보다 더 파괴력 있는 걸 한번 내보자. 그래서 핀테크나 뭐 이런 거 좋잖아요. 아니면 금융. 예를 들어 네이버 파이낸셜이나 네이버 핀테크, 네이버 쇼핑도 있잖아요. 그거를 막 독립해서 쪼개 상장해서 내보냈어요. 근데 얘가 또 독자 생존 못하고 시장에서 이걸 못 받아요. 가치를 못 받으면은 네이버는 이제 내줄 거 다 내주고 이제 본사 딱 알맹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니까. 정말 잘 선택해야 돼요. 지금까지 네이버는 그거에서 약간 시장 투자자분들에게 조금 대우를 받았거든요. 야, 카카오는 저렇게 막 온갖 문어발을 다 쪼개기를 하는데 그래도 네이버는 해외 사업에 조금 더 카카오보다 열중을 하고 골목상권 침해를 덜하고 예. 쪼개기 상장 덜하네 이런 이미지가 있었는데 지금 일단 웹툰 엔터테인먼트를 상장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릴레이식으로 또 막 네이버의 알짜배기들을 막 상장시키는 흐름으로 가버린다. 카카오의 전철을 밟아버린다. 그렇죠. 그러면은 최악의 경우로 가기 때문에 조금 우려도가 있다. 우려도. 근데 하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네이버도 제발 올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 삼성전자 다음으로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지금 네이버 카카오로 알고 있거든요. 맞아요. 국민주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 여러분들이 제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 주식을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가는 건 괜찮은데 국내 주식에 환멸을 느껴갖고 다 떠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막 거래량이 메마르고 이렇게 돼버리는 사태가 제발 안 벌어지기를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뭔가 좀 대책으로 화끈하게 이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부동산 대책을 매일매일 내놓는 것처럼 전 증시 대책을 매일 아침에 네. 좀 내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밸류업도 사실은 자꾸 이제 절름발이 얘기가 나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밸류업을 정부가 제도만 잘 만들면 뭐 하겠습니까? 금투세 뭐 도입 안 하고 안 하면 또 뭐 하겠습니까? 결국은 주식의 핵심은 기업인데 기업의 가치가 실질적으로 높아질 수 있도록 기업 스스로가 주주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좀 인식을 달리할 필요가 있는 그런 거겠죠. 알겠습니다. 오늘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내일도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키움증권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2달여 만에 뵙는데 상반기 증시가 이제 끝나가는데 네.
지지부진하기는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그 와중에 코스피는 그래도 연중 뭐 신고치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코스닥은 유독 힘들었던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맞습니다. 사실 어느 때보다도 좀 이런 쏠림 현상이 좀 심했기 때문에 네. 물론 지수도 저희가 국내 지수들이 전반적으로 해외 업체 대비 좀 부진도 하긴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뭐 하이닉스라든가 이제 뭐 코스피 업체들이 일부 좀 선방하는 업체들이 있으면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더 부진하긴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느끼기에 투자자들은 더 막 소외감 느껴지고 이랬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만약에 뭐 일부 어떤 뭐 식품주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테마를 좀 탔었던 종목들을 가지고 있지 않았었으면은 사실 하락한 종목들이 훨씬 더 많았던 상반기이기 때문에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일부 어떤 종목 보유 여부에 따라서 이런 어떤 소외감 이런 부분이 사실 체감은 훨씬 더 좀 심했을 수 있는 상반기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는 어떨 것 같으세요? 하반기도 이런 쏠림 좀 지속되면서 네. 그럴까요? 사실은 상반기 이런 쏠림 현상이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제한된 이제 유동성 내에서 일부 뭐 시장이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더 커졌었는데 하반기도 아직 뭐 금리 인하라든가 이런 부분 유동성 측면에서도 특이할 만한 부분이 상반기 대비는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사실 좀 더 뭐 금투세라든가 이런 이슈까지 더 묻혀져서 상반기 대비 쏠림 현상이 좀 더 커질 수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런 좀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반기로 갈수록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같이 하고 있잖아요. 아. 선별적인 종목 접근이 필요하니 그러한 종목 얘기들 오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스몰캡 알아볼 게 코셈이에요. 근데 상장한 지 이제 한 넉 달, 5달 이 정도 됐고 새내기주인데 일단 개괄적인 좀 사업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코셈이라고 하면은 사실 뭐 저희 키움증권에서 이렇게 주관해서 이제 상장시킨 회사 중에 하나인데, 예. 네, 아쉽게도 아직 뭐 주가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은 좀 상장 이후로 좀 부진하고 있긴 해요. 어떤 업체인지 먼저 말씀드리면은 저희가 원자 현미경, 뭐 파크 시스템즈나 이런 회사들 많이 들어봤었을 텐데, 뭐 그 전 단계라고 볼 수 있는 전자 현미경 업체, 전문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저 지금 화면으로 나오는데 이런 네. 순인가 봐요. 네, 그쵸? 맞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광학 현미경이 저희가 제일 뭐 연구용이든 뭐 산업용이든 가장 좀 많이 흔히 쓰이는 이제 현미경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어떻게 보면 좀 더 고도화된 장비가 이제 전자 현미경,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원자 현미경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물론 이제 그 현미경의 특성에 따라서 뒤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뭐 특성들은 있습니다. 뭐 자세히 볼 수 있는 대신 속도가 느려서 뭐 이런 어떤 적용처가 좀 제한된다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전자 현미경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뭐 속도라든가 아니면은 어떤 광학 뭐 아니면은 이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가장 범용성이 클 수 있는 현미경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코셈은 전자 현미경 내에서도 SEM이라고 해서 주사 전자 현미경, 그러니까 TEM이라는 이제 어떻게 보면 투과형으로 이제 전자적으로 이제 현미경 역할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시장을 제외한 저희가 그 전자파를 투과형 아닌? 네네네. 투과형이 아닌 부분의 시장을 타겟으로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네. 사실 이미 뭐 히타치라든가 아니면은 뭐 피셔라든가 되게 글로벌한 업체들이 전자현미경, 특히나 주사전자현미경 쪽을 되게 글로벌리한 업체들이 꽉 잡고 있긴 해요. 한 70% 잡고 있다고 그러던데 네, 한 네, 세 곳 맞습니다. 업체가. 네, 맞습니다. 한 3-4곳 정도 업체가 70% 이상을 가점하고 있는 네. 시장이긴 하거든요. 근데 이 코셈 같은 경우에는 그 중에서도 이제 테이블탑이라고 해서 저희 이제 책상에 올릴 수 있는 형태의 주사전자 현미경에 좀 특화해서 매출을 많이 납품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그러니까 것 같습니다. 탁상용인 거죠? 네, 맞습니다. 테이블탑 주사전자 현미경을 주력 판매하면서 경쟁력을 갖춰가고 있고 그러한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코셈인데 가격대는 어때요? 가격대 타사들과 비교했을 네, 때. 뭐 가격 같은 경우를 뭐 이렇게 평균적으로 뭐 이제 뭐 비싼 거는 그러니까 뭐 뭔가 몇십억 가격 정도 경쟁력 되고. 측면에서 네네네, 이렇게 할 수 이렇게 있는 볼 게 있나 있는데, 싶어서. 네네, 아무래도 글로벌 업체보다는 가격 경쟁력을 갖춘 걸로 이제 점유율을 가져왔고요. 네.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지금은 아직 일부긴 하지만은 계속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테이블탑 주사전자 현미경이라고 하더라도 그 글로벌 업체들이 타겟하기에는 뭐 예를 들어 뭐 해상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시장이 너무 작아서
제품 개발을 좀 소홀히 했던 부분, 뭐 이런 부분에서 코셈이 좀 경쟁력을 가지고 신제품을 계속 내면서 점유율을 높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오랫동안 업데이트되지 않았던 신규 제품군에서 가격 경쟁력을 갖추고 글로벌 업체 대비 좀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네. 반도체 산업이라든지 2차 전지 산업이라든지 커지면 커질수록 이 네. 코셈도 더 이렇게 성장 가능성 높게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 전자현미경이나 대부분 이제 현미경이 초반 시장 자체는 연구용이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도 역시나 이제 절반 이상이 이제 코셈 같은 경우도 연구용이 많긴 한데 산업용 쪽으로도 많이 보려고 하는 게 저희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점점 이제 검사 장비에 대한 어떤 수요가 되게 이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수록 이제 파티클이라든가 어떤 좀 미세하게 이제 확인해야 될 부분이 커지다 보니까 기존의 광학 현미경 대비해서는 전자 현미경이 훨씬 뭐 해상도나 이런 부분이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쓰임새를 좀 높이려고 하고 있고 실제로도 이제 뭐 반도체나 뭐 아니면은 뭐 MLCC부터 해서 되게 다양한 업체들이 전자현미경을 받아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절반 가까이는 이제 산업용 쪽 시장이 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코셈도 향후 이제 성장적인 측면은 연구용보다는 좀 산업용에 초점을 맞춰서 이 전자현미경의 납품을 좀 늘리려고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비아디 쪽이랑 뭐 계약 얘기 있던데 이거는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나요? 네, 맞습니다. 그 부분도 잘 진행되고 있고 사실 산업용 관련해서는 지금 좀 더 드라이브 걸리고 있는 데는 뭐 비아뿐만 아니라 이제 2차 전지 향 쪽으로 계속 좀 컨택이 되고 있어요. 국내 뭐 예, 해외 예. 업체를 가리지 않고요. 네. 실제로 지금도 국내 업체와 되게 협업을 긴밀하게 하면서 2차 전지 검사용 쪽으로 장비 납품을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그 신규 제품군 출시와 아마 동시에 이쪽 부분을 좀 더 드라이브 걸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신제품군 매출도 반영 얼마나 돼서 영향을 줄지 기대가 되는 시점인데 사실 1분기 실적을 보면 좀 아쉬웠어요. 근데 2012년부터 계속 흑자 쓰다가 이번에 조금 이렇게 맞습니다. 된 것 같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유가 뭐였는지도 궁금하고 이게 좀 나아질까 네.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사실 상장하자마자 1분기에 또 뭐 좀 아쉬운 실적을 보이면서 되게 우려가 좀 컸었던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뭐 많은 부분의 매출이 연구용 쪽에서 나오는데 연구용 산업의 특성상 1분기가 사실 비수기이긴 합니다. 그래서 아마 2Q부터 바로 흑자 전환해서 연간으로 이제 실적 성장세는 계속 나올 거로 보고 있고 1Q가 좀 더 부진했었던 거는 뭐 다양한 어떤 뭐 수주, 뭐 사이클 그리고 뭐 타임 스케줄 상의 어떤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게 뭐 연속성을 갖고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매출 그 신제품군 매출 반영의 그 시차가 어느 정도 된다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대응하면 되나요? 사실 뭐 이제 제품 개발까지는 길게는 뭐 1, 2년 정도 걸리고 네. 하겠지만은 개발 이후에 이제 초도 물량 같은 게 나오고 이제 뭐 수주 받고 나서 제품 매출화까지 걸리는 시간은 상대적으로 좀 적습니다. 3개월 내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대부분이 이제 코셈 같은 경우한테는 고객사들이 좀 커스터마이징한 제품들을 원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 제품 뭐 그 수주가 오자마자 착수하면은 3개월 안쪽으로는 매출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서 설명을 쭉 오연구원님이 해주신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결국에 중요한 건 이제 주가 바라봐야 되는데 주가 재고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다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강조해 주실 만한 한 부분이 있다면요. 네, 사실은 앞서서 말씀드리지 않았던 이 부분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코셈의 되게 주가의 네. 큰 트리거가 될 것 같은데 저희 신규 제품군이 이제 산업용 쪽으로 많이 있을 거라고 그랬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지금까지 어떤 신규 제품군 통한 어떤 성장 전략을 깨한다면은 뭐 연간 뭐 10% 20% 정도 성장으로 이제 그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큰 폭의 이제 성장을 실적적인 면이나 아니면 주가 퍼포먼스 면에서 이제 그런 부분을 보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A 플러스 SEM 제품군이라고 해서 아예 이제 새로운 그러니까 여태 동안은 전자현미경 같은 경우에는 진공 상태에서 이제 사료를 판단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확장성이 되게 제한이 됐었어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을 깰 수 있는 대기 상태에서도 이제 사료를 분별할 수 있는 제품군을 지금 개발 중인데 이 부분이 아마 제품 개발이 되고 뭐 매출화까지도 가시성이 좀 생기게 되면 아마 주가나 실적적인 면에서 되게 큰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A+SEM, A+SEM 요 부분에 대해서 또 가능성을 크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코셈 좀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이게 워트 제가 이걸 꼽아왔어요. 네. 작년 말에 처음으로 좀 보셨고 네. 한 6개월 정도 이제 지난 시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좀 보려고 했는데 일단 어떤 업체죠? 저희가 뭐 반도체나 디스플레이에 들어가는 일단 설비 장비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워낙 뭐 관련해서 이제 설비나 장비하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워트가 하는 업체가 뭐냐라고 보면은 전반적인 이제 포토 공정이나 일부 공정단에서 되게 온도, 습도 이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게 제어돼야 되는 장비들이 많거든요. 그런 장비 안에 이제 탑재가 돼서 그런 전반적인 이제 그 환경적인 부분을 제어하는 뭐 온도라든가 습도 같은 부분을 제어하는 장비를 주력으로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랑 디스플레이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한데 그런 것들을 네. 제어해주는 장비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네. 매출 한 40% 차지하는 게 THC더라고요. 네네. 이거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THC가 그 이제 뭐 약자를 풀었으면은 정확하게 이제 기억은 안 나지만은 이제 되게 정밀하게 온도뿐만 아니라 습도를 제어해주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공정 내 이제 노광 공정에 탑재가 돼서 그 내에서 어떤 온습도를 제어하는 네.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국산화 업체로는 이제 워트랑 이제 비상장 업체 하나 정도가 이제 이 THC를 개발한 2개 네. 정도 업체가 국내에는 밖에 없고요. 해외에는 있긴 한데 이제 국내 고객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국산화 추이에 맞춰서 지금 거의 대부분을 워트와 그 비상장사 2개 업체가 좀 주력으로 거의 납품하고 독점적인 업체라고 볼 네, 수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요는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네, 23년 같은 경우가 반도체 쪽 투자가 워낙 좀 부진했어서 사실 실적적인 부분이나 수주도 좀 부진을 했었었는데 네. 지금 다시 이제 투자 재개 움직임 그리고 뒤에서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은 뭐 HBM이나 이런 후공정단의 투자 때문에 촉발하고 있는 어떤 장비 신규 수요 부분이 지금부터 좀 체감이 되고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아마 작년을 바닥으로 올해부터는 지금 좀 수주가 쌓이고 있는 국면이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 THC 외 타 부문도 괜찮나요? THC 외에는 사실 뭐 TCU라고 해서 온습도 그 기능 중에 일부만 좀 빼서 좀 더 가격적인 면이나 이런 부분에서 좀 더 이제 그리고 범용성적인 네. 측면에서 좋은 제품군이 있는데 그 부분은 원래 디스플레이 쪽 그 매출이 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 아무래도 최근에 디스플레이 투자나 이런 부분 때문에 매출이나 이런 부분이 좀 부진을 했었다가 그 반도체 디본딩 공정에 좀 필요한 일부 TCU 제품들이 있었거든요. 이 부분은 아무래도 최근에 후공정 투자가 HBM 관련해서 좀 늘어나다 보니까 네. THC뿐만 아니라 TCU 제품군도 최근에는 수주가 좀 늘어나고 있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주가 엄청 올라서 또 주목이 됐거든요, 이 워트가. 네. 그래서 만약에 접근한다면 유의할 부분이라든지 리스크 요인 우리가 점검해 볼 부분이 있다면 말씀 주시죠. 네, 그 사실 이 HBM 관련해서 좀 부각받으면서 기사 찾아보셔도 기사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제 주가가 되게 뭐 급등락, 특히나 뭐 급등을 뭐 많이 하고 그랬었었는데 투자 유의점을 꼽는다면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HBM 투자에 대한 어떤 수혜 측면에서는 분명히 저희가 수혜를 볼 수 있는 회사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총이나 뭐 실적 대비해서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분명히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이 HBM 관련해서 수혜를 받는다면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실적에 좀 반영이 될지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해가면서 투자자분들은 좀 접근하는 게 아무래도 좀 이런 그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는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워트였고요. 밸류에이션 부담으로 인해서 이 실적 성장세가 반드시 확인되는지 확인하고 이 HBM 관련 이제 수혜로 엮여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인하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더존 비주온 이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많이 들었던 종목인데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더 주목을 하고 계시는지 무르익어가는 꿈 한 걸음 더 이렇게 또 제목 잡으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사실 더존 비전이 시가총액이 한 2조에 육박하는 회사긴 해요. 네. 근데도 이제 스몰캡 담당 입장에서는 좀 욕심내면서도 계속 좀 이렇게 네, 커버를 하고 들여다보는, 싶은 네. 종목인데 그만큼 시총이 크지만 그 성장성도 그 여타 어떤 스몰캡 대비해서 보다도 훨씬 더 크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업체냐면 저희 ERP 시스템이라고 대부분의 이제 회사들이 회사 상장사뿐만 아니라 비상장사 포함한 대부분의 국내 업체들이 어떤 인사 관리라든가 재무, 회계 관리를 좀 더 간편하게 하기 위한 기업용 솔루션을 이제 더존 비전이 거의 독점적으로 국내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면서 납품하는 회사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 ER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이미 포화된 시장인데 최근에 여기서 이제 성장 부분이 새롭게 열리고 있는 게 AI를 탑재한 신규 제품군을 출시를 하고 있어요. 예. 이 AI 탑재한 어떤 그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직접 시연하는 것을 보면은 확실히 이 AI 탑재한 ERP 시스템이라든가 기업용 솔루션을 쓰지 않는 회사와 쓰는 회사의 어떤 그 저희 어떤 그런 업무 효율성이라든지 업무 효율성 측면이 상당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걸 체감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상당히 이제 향후에 어떤 성장적인 측면이라든가 침투율적인 측면에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AI 탑재를 통한 이 제품 경쟁력을 확인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신사업 쪽도 좀 열리나 봐요? 네, 맞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국내 다양한 업체들의 재무 환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되게 그 실시간으로 받아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업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소부장 업체들, 중소형 업체들의 어떤 유동성적인 측면을 공급하는 금융 쪽 신사업을 되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에서 거의 유일하게 실시간으로 이런 재무나 이런 부분을 확인을 하다 보니까 어느 회사보다도 더 신용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더 정확하게 현재 시점에서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부분도 지금 인가나 이런 부분을 차근차근 밟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아마 이제 좀 사업을 올해 내년에 좀 진행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네. 신규 사업에 대한 성장이 되게 좋아 보입니다. 네. 더존 비전이었고 저희가 한 2분여 정도 남아서요. 네네. 또 우리 연구원님은 한 2달 정도 만에 한 번씩 뵙기 때문에 네. 잉글 우드랩은 어떨까요? 이것도 지금 보고 계시는 종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인그루드랩은 저희 하반기에 꼭 좀 봐야 될 종목으로 말씀을 네. 드리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1분기, 2분기 되게 실적도 좋고 이제 주가적인 퍼포먼스도 좋았거든요. 근데 인그루드랩의 실적은 하반기에 고객사 특성이긴 하지만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좀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화장품 업체들이 좋은 부분이 북미 쪽 시장 커지는 거에 대한 어떤 수혜인데 인그루드랩 같은 경우에는 거기서 플러스로 선케어 시장에 대한 어떤 선제적인 진출을 통해서 선케어 시장 확대에 대한 수혜를 집중으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 미국 시장은 선케어 제품이 좀 다른가요? 규제가 우리나라랑? 네, 저희는 지금 선케어 시장을 일반 화장품으로 팔 수 있는데 북미 시장에 미국 지역에 한해서 OTC 인증을 받은 업체들만 생산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선제적으로 지금 인증을 받고 있는 회사들한테 수혜가 집중이 될 수밖에 없는데 인그루드랩은 지금 공장을 OTC 인증도 받았고 제품군들도 1, 2년 전부터 준비해서 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남들보다 한 1, 2년 앞서서 이 선케어 시장에 좀 진출할 수 있을 거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화장품주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또 하반기에도 주목해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얘기해 줘서 기대가 됩니다. 인글 우드랩까지 우리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현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이 시간 현재 이슈 또 공약주가 어떤 것들인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차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오늘은 바로 차장님이 주요하게 보시고 있는 섹터가 어딘지 그리고 공약주가 뭔지 바로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떤 섹터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지금 제가 확인을 하고 있는 섹터는 전력 관련주입니다. 네, 그 전력 관련주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되게 많죠, 사실은. 이제 가장 좀 핵심이 되는 포인트라고 하면요. 결국에는 이제 전력과 관련해서 시장의 수요가 앞으로 더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건데요. 최근에 이제 AI가 이제 많이 이제 대중화되고 있고 많이 사용이 되면서 데이터 센터에서 전기 수요량 자체는 현재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아마 다 충분히 알고 계실 거고요. 결국 전기가 많이 필요한 시점에서 전기를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오늘 시장에서 친환경 관련주들이 움직이는 이유도 그 이유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전기를 만들어서 그 만든 전기를 옮겨서 필요한 데까지 가야 되는데요. 오늘 제가 전력 관련주 중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전기를 생산하는 쪽에 포인트를 놓기보다는 오히려 전기를 생산해서 생산된 전기를 이동시키는 그쪽에 포인트를 조금 더 놓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어제 이제 AI 관련주들이 좀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이 예시를 이렇게 많이 들거든요. 뭐 저희가 미국의 골드러시를 얘기를 할 때 실질적으로 금을 캐는 사람들도 당연히 돈을 벌었겠지만요. 그 금을 캐는 사람들보다 금을 캐는 사람들한테 뭐 텐트라든지 뭐 청바지라든지 이런 필요한 물품들 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판매했던 사람들이 돈을 실질적으로 더 많이 벌어갔다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논리가 결국은 AI 골드러시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공략을 해서 말씀을 드리게 될 섹터는 이제 전력 관련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력 관련주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현재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 더 주목하고 있는 두 종목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이제 LS 일렉트릭 그리고 두 번째가 가온전선입니다. LS 일렉트릭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실 만한 종목이죠. 두 종목 다 사실은 LS 그룹 계열 회사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뭐 전력기기라든지 시스템 제조, 공급 등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력 사업 파트에서 하는 것이 저압기기, 고압기기, 계량기, 계전기, 초고압 배전반 이런 것들은 거의 대부분의 이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전력 관련된 이슈가 있을 때 시장에서 좀 더 주목을 받는 영향들도 있고요. 거기에 추가적으로 LS 그룹 자체가 아무래도 B2C가 아니라 B2B를 좀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그 규모가 좀 굵직굵직하다라는 장점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좀 더 그 차트도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 생각보다 고점을 만든 이후에 주가의 조정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쉬어갔다가 오늘 시장이 조정받으면서 많이 떨어졌던 혹은 시장에서 최근에 소외됐던 업종들이 상승을 할 때 접근해보는 것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마지막으로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온전선도 이제 전선을 만들고 있고 국내 3대 전선 메이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요. 5월 중순까지 급등한 이후에 큰 폭으로 조정이 나왔습니다. 5월 중순까지 급등했던 이유는 원재료인 이제 전선의 원재료인 구리 가격이 급등을 하게 되면서 그 판매 가격을 올릴 수 있는 마진폭을 올릴 수 있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오히려 그 가온전선의 주가도 마찬가지로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생각할 부분은 이겁니다. 결국 우리가 구리 가격만 놓고 얘기를 할 것이냐, 전선 관련주들이 앞으로 수요에 대한 방향성을 놓고 이야기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방향성 또한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히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가온전선 차트 보시게 되면 60일 이동평균선까지 조정이 현재 나온 상황이고요. 조정을 충분히 거친 이후에 오늘 수급이 들어오면서 반등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잠시 시장이 쉬어갈 때는 조정 구간에 진입해보는 전략을 한번 구사해보자라는 차원에서 전력 관련주, 그중에서도 LS 일렉트릭 그리고 가온전선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그 전력 설비주, 그다음에 전선주 사실은 돌아가면서
계속 이제 종목들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LS 일렉트릭하고 가온전선 좋은데 또 보면은 세명전기가 주가가 또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라면 뭐 좀 가다가 조금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이런 식으로 그 업종 그 섹터 내에서도 종목 간에 계속 순환매가 앞으로도 빠르게 진행될 것이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어느 업종이 가는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맞추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전력 관련해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그 업종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방향을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잡게 될 거고요. 업황이 개선되고 좋아지고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종목별로는 상승률에 대한 차이는 당연히 존재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력기기 업종에 투자한다라고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자산을 따로 좀 분배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종 내에서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 시세가 강한 종목 위주로 매매 차원에서 이 종목을 교체하시는 전략은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신한투자증권 이호석 사장님과 전력 관련주 오늘 했던 얘기 살펴봤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전력 설비 전선주 계속 좋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AI 쪽 과학의 붐이 계속되면서 이 전력 공급 문제 이게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이 두 섹터 같은 경우는 당분간도 실적도 그렇고 주가의 탄력도 굉장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다만 이제 이게 한 종목이 계속해서 뭐 이를테면 엔비디아처럼 가는 게 아니고 그 내에서 이제 약간 순환배 성격으로 돌아가면서 간다라는 거. 그래서 보실 때 좀 이미 많이 좀 올라서 여전히 그렇다라고 하면 그런 종목들보다는 보면 좀 주춤해가 쉬어가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는 게 추격 매수를 만약에 하신다고 그러면 그렇게 가시는 게 조금 리스크를 줄이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이 차장 말씀도 좀 한 번 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켓나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홍길동전에 그런 내용 있죠.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네.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 부르는 뭐 그런 심정을 이제 토로한 홍길동 얘기가 네.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 장을 보니까 오늘도 보면 호재가 있고 실적도 굉장히 좋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고 실제로 수치도 뒷받침된 이런 기업들, 이런 종목들 호재가 나와도 시장에서는 잠깐입니다. 반짝이죠. 이런 걸 보면 전체적으로 시장이 굉장히 좀 무겁게 흘러간다는 생각 좀 들 수밖에 없고요. 물론 지금 코스피가 조금 낙폭을 줄이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대단히 뭔가 좀 어떤 분위기가 좀 나아진다 이렇게 보기는 이른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제 아무래도 2분기라는 큰 모멘텀을 앞두고 굉장히 조심스러운 행보 가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좀 그동안 과도하게 단련에 따른 부담을 그대로 시장에서 보여주신다라는 걸 봤을 때는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급한 마음에 어쨌든 급할수록 좀 돌아가라는 우리 옛말 이럴 때 한번 좀 참고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하반기 이제 증시를 전망을 해보고 대비를 네. 해봐야 하는데요. 저희가 2024 성공투자 하반기 증시 대전망 오프라인 릴레이 강연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이번 주말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말 저희 서대문역에 위치한 강연장 도착하시면요, 이 하반기 증시 어떻게 성공적으로 날 수 있는지 이러한 전망들, 증시 전략들 전해드릴 테니까요. 자세한 방법 지금 참여 접수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마켓나우 2부 오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